엄마, 이제 그만 좀 해요. 요양원이 더 편할 거예요. 하지만 침묵 속에서 들린 건 딸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추락사로 위장하자. 30년 넘게 키운 내 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내가 지켜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보시겠어요?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실래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어둠을 뚫고 들려온 건 거친 노크 소리였습니다. 쿵쾅, 쿵쾅.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 요란한 소리에 이정부는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맛 라디오에선 여전히 새벽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모님, 이모님. 1층에 사는 총각 도윤의 다급한 외침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지금 당장요. 정부는 잠옷 위에 가디건만 걸치고 파우치 하나 챙겨 문을 열었어요. 도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묻지 말아요. 도윤이 정분의 팔을 잡고 계단을 재촉했죠. 일단 나가셔야 해요. 골목 입구에 서자 정부는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우르릉거리고 헤드라이트가 새벽 안개를 가르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40년간 살아온 이 동네에서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었거든요. SUV 뒤쪽에서 누군가 큰 가방을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철컥. 무언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정부는 파우치를 꽉 쥐고 도윤 뒤로 몸을 숨겼죠. 이모님, 저기. 도윤이 정분의 집 2층 창문을 가리켰어요. 불빛이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방, 거실, 부엌을 차례로 비추는 손전등 불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누군가 안에서 뒤지고 있는 게 분명했죠. 경찰을. 정분이 중얼거렸을 때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오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정분의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선율이 문득 멈췄고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금 새벽 4시 10분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분에게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파우치 안통장을 만지작거리며 이 모든 일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SUV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목소리들은 너무나 생생했고 집안에서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SUV 문이 열리면서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정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날씬한 체형,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그건 바로 딸 유진이었어요. 유진아? 정분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유진은 듣지 못했죠. 이어서 내린 건 사위 세민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언가 신경 쓰인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정분이 전혀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가죽 점퍼를 입은 채 차 뒤쪽에서 무거운 가방을 꺼내고 있었죠.
저 사람들, 딸이랑 사위 아니에요? 도윤이 속삭였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죠. 유진과 세민이 왜 새벽에 낯선 남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간 걸까요?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 뭔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까지. 안에서 뭔가 옮기는 소리가 나요. 도윤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가구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유진이 세민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을 보면 뭔가 급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낯선 남자는 계속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집 안으로 나르고 있었죠. 정분의 손목에 차고 있던 사우나 열쇠 팔찌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닿아 시려웠어요. 평생 이 동네에서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죠.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람들이 하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니. 이모님, 저기 봐요. 도윤이 다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거실 창문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 개의 실루엣이 뭔가를 나르는 모습이 커튼에 비쳐 보였죠. 하나는 분명 유진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민, 그리고 세 번째는 낯선 남자의 것이었어요. 이건 연습이 아니에요. 세민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습? 정부는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골목 끝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새벽 시간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정부는 도윤과 함께 담벼락 그림자 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죠. 차가운 시멘트 벽이 등에 닿았고 파우치 안 통장이 손에 젖어왔어요. 새벽 안개가 골목에 내려앉으면서 모든 것이 더욱 흐릿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여전히 생생했고 유진과 세민의 목소리도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정부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발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아스팔트와 코끝을 스치는 새벽 공기의 냄새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죠. 최미선 경장입니다. 여경이 도윤과 정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수상한 차량이 계속 이 골목을 맴돌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 중이었거든요. 그때 집안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없네. 침대도 차갑고. 어디 간 거지? 세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아까 전화했을 때 집에 있다고 했는데. 혹시 화장실? 화장실도 비어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설마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피한 건 아니겠지? 정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진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고? 언제요? 자신은 그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찾아봐. 통장이랑 도장부터. 잠깐, 이상해.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가방도 없고 외출복도 없어. 급하게 나간 것 같은데. 미선 경장이 정분을 바라봤어요. 어르신, 딸분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정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난주에도 바빠서 당분간 못 온다고 했었는데. 집안에서 세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휴대폰에 전화해봐.
꺼져 있어. 유진의 대답이었죠. 엄마가 휴대폰 꺼놓고 나갈 리 없는데. 뭔가 이상해. 정부는 파우치 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켜져 있었는데 진동도 울리지 않았죠. 그런데 유진이 전화했다고? 도윤이 속삭였어요. 이모님, 혹시 며칠 전에 딸분이 새 휴대폰 사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맞았어요. 일주일 전에 유진이 엄마 폰이 너무 오래돼서 새 걸로 바꿔드릴게라고 했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폰을 맡겨달라고 했고요.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안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엄마가 갑자기 사라질 리 없는데. 세민이 대답했어요. 일단 찾아보자. 어디 갔는지 알아내야 해. 친구지? 사우나?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혹시 누가 뭔가 귀띔해 준 건 아닐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그럼 계획 변경이야. 어쨌든 오늘 끝내야 해. 정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획? 무슨 계획을 끝낸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이 집에 없다고 이렇게 당황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선 경장이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르신,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여요. 저희가 개입해야겠습니다. 집안에서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더 거세졌고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와 골목 끝에서 나타난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여경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졌죠. 엄만 짐이 아니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 계획이 틀어져.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부는 딸이 자신을 계획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일로 말이에요. 미선 경장이 정분을 골목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거든요. 도윤이 따라오며 말했어요. 경찰서로 갈까요? 아니요. 미선 경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단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어르신, 저는 노인보호 전담 경찰이에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거든요. 세 사람은 골목 끝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도윤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면서 작은 공간이 환해졌죠. 미선 경장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르신, 이걸 보세요. 녹음기예요. 녹음기요? 네. 그리고 이건 블루투스 송신기고요. 미선 경장이 작은 장치를 보여줬어요. 옷에 달고 다니시면 주변 대화가 다 녹음돼요. 정부는 그 작은 장치들을 바라봤어요. 평생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딸과 사위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써야 한다니. 그리고 이것도 가지세요. 미선 경장이 작은 스프레이를 건넸어요. 호신용이에요. 위험할 때 쓰시면 됩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방금 들은 대화만 봐도 집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계획, 오늘 끝내야 해. 그리고 자신이 없다고 당황하는 유진의 모습까지. 증거가 법이 됩니다. 미선 경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직접 들으시고
녹음하신 것만이 진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았어요. 이렇게 작은 기계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사용법은 간단해요. 미선 경장이 설명했어요.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이 불빛이 켜지면 작동 중이라는 뜻이에요. 블루투스 송신기는 더 작았어요. 옷깃에 달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미선 경장이 정분의 가디건에 조심스럽게 달아줬어요. 이건 저희 본서와 연결돼요. 위급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어요. 정분이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하는 거죠? 일단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미선 경장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딸분과 사위분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미선 경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증거 없이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정부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파우치에 넣었어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죠. 이런 것을 써야 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르신, 용기 내세요. 미선 경장이 정분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요. 편의점 창문 너머로 자신의 집이 보였어요. 아직도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고 유진과 세민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낯선 남자도 여전히 차 주변에서 무언가 하고 있었고요. 정부는 심호흡을 했어요. 40년간 살아온 집에서 딸과 사위를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정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 경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바로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작은 장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녹음기, 송신기, 호신용 스프레이. 이 작은 것들이 곧 자신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었죠. 정부는 편의점을 나서기 전에 미선 경장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녹음기는 파우치 안 깊숙이, 송신기는 가디건 안쪽 깃에, 호신용 스프레이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어르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선 경장이 말했어요. 신호가 필요해요. 위급할 때 저희가 들어갈 타이밍을 알려주는 신호 말이에요. 도윤이 편의점 라디오를 가리켰어요. 라디오는 어떨까요? 집에도 라디오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선 경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9시 정각 15에 맞춰서 라디오를 틀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진입하겠어요. 정부는 시계를 봤어요. 지금 새벽 5시, 9시까지는 4시간이 남았죠.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정분이 말했어요. 친구들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무슨 전화요? 미선 경장이 물었어요. 어젯밤에 친정에서 잤다고 말할 거예요. 정분이 설명했어요. 그러면 소문이 날 테고 유진이 귀에도 들어갈 거예요. 그럼 제가 집에 없었던 이유가 생기죠. 도윤이 감탄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딸분이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정부는 휴대폰을 꺼내 동네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라 잠들어 있을 텐데 일부러 깨워서 말하는 게 더 진짜 같을 거예요.
여보세요, 순자야? 미안해, 깨웠지? 응, 나야 정분이. 정분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친정 생각이 나서 다녀왔어. 오빠가 편찮다고 해서 급하게 갔다가 새벽에 들어온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그랬구나. 오빠는 괜찮아? 응, 다행히 별일 아니었어.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뭔가 이상해. 누가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유진이 전화도 안 받고. 유진이가 혹시 먼저 와서 널 찾았을 수도 있잖아. 그럴까? 아무튼 이따가 만나면 얘기해 줄게. 너무 이른 시간에 깨워서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부는 또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동네에서는 소문이 빨리 퍼지거든요. 1시간 안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미선 경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딸분이 어르신을 찾더라도 자연스러운 이유가 생겼어요. 정부는 마지막으로 송신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가디건 안쪽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럼 이제 들어가 볼까요? 정분이 심호흡을 했어요. 편의점을 나서면서 도윤이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뛰쳐나오시고요. 골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부는 집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좀 전보다는 덜 바쁜 것 같았어요. 아마 찾는 것들을 다 찾았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죠. SUV 근처에서 낯선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간간히 들렸는데 오늘 안에 확실하게 같은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어요. 정부는 집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딸과 사위를 상대로 한 위험한 게임이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이대로 도망가 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정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현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집안에서 대화하던 소리가 멈췄어요.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돌아오셨어요? 응, 유진아. 정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라디오 15까지 4시간. 그 안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죠. 15에 맞춰 시작. 정부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복도로 나갔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유진과 세민의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죠.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 해. 실패하면 안 돼.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세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게 할 거야. 정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계단에서 미끄러진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건가요? 송신기를 통해 이 대화가 경찰서로 전달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정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유진과 세민도 뒤따라 나왔고 세민이 다시 병음료를 권했어요. 어머님, 왜 안 드세요? 세민이 재촉했어요. 빨리 드시고 좀 쉬세요. 정부는 병을 입가에 댔어요.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달콤한 건강음료 냄새에 뭔가 쓴맛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 15시간이 아니었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지금 오전 8시 50분입니다.
9시까지 10분 남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었죠. 이 맛, 낯설다? 정분이 병을 내리며 말했어요. 평소 마시던 거랑 다른 것 같은데? 세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럴 리 없는데요. 같은 제품인데. 유진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냥 빨리 드시고 쉬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게 많거든요.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정부는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있는 거실로 향했죠. 뉴스 좀 들어보자. 정분이 말하며 라디오 음량을 높였어요. 라디오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곧 9시 15가 나올 거예요. 어머님, 음료 다 드시고. 세민이 다가왔을 때 정부는 라디오 바늘이 9시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어요. 땡땡땡. 15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미선 경장과 도윤이 곧 들어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세민이 정분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세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의 예의 바른 사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정분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세민의 힘이 너무 셌어요. 낯선 남자가 주사기를 든 채 다가오고 있었고 유진은 현관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유진아, 제발. 정분이 딸을 바라보며 간청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유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그만 쉬셔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죠. 하지만 정분에게는 그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였어요. 계획이 틀어졌어. 낯선 남자가 세민에게 말했어요. 음료로 안 되니까 이걸로 하자. 주사기를 보며 정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40년간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딸을 키우고 모든 걸 희생해서 이런 결말을 맞는 건가요? 그때 세민이 주사기를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정부는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물러서 정분이 외치며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세민이 눈을 비비며 뒤로 물러섰고 낯선 남자도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문 앞을 막고 있었죠. 유진아, 비켜. 정분이 딸에게 소리쳤어요. 안 돼요, 엄마.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적금도 해지했고 집 매매 계약서도 준비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정부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상하고 따뜻한 딸이었는데 엄마도 사람이다. 정분이 목청을 높여 외쳤어요. 엄마도 살고 싶어? 왜 너희가 내 삶을 결정하려고 하니? 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박세민, 이유진, 그리고 김모 씨.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수갑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유진이 끌려가면서 정분을 바라봤지만 정분은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죠. 정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윤이 다가와 물었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딸을 잃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죠. 미선 경장이 증거품으로 주사기와 병음료를 수거하며 말했어요. 송신기 덕분에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경찰차 사이렌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정부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라디오를 바라봤어요. 9시 15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진과 세민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어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된 거죠. 낯선 남자도 공범으로 징역 5년을 받았고요. 또한 접근금지 명령과 재산 보전 처분 결정도 내려져서 더 이상 정분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어요. 정부는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모님, 안녕하세요. 도윤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나 봐요. 어서 와, 도윤아. 정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국밥 한 그릇 할까? 네, 좋아요. 도윤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모님, 재판 결과 들으셨죠? 다행히 제대로 처벌받았네요. 정부는 국밥을 떠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 경장님이 어제 오셔서 알려주셨어. 유진이는 3년, 세민이는 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정부는 자신도 국밥 한 그릇을 떠서 도윤 맞은편에 앉았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정분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내가 평생 사랑했던 딸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재판정에서 유진이 얼굴을 봤을 때도 마음이 아팠어.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거잖아요. 도윤이 말했어요. 응, 맞아.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딸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딸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야. 딸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면서 모든 걸 해줬던 거지. 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일요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나 봐요. 정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미선 경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사건이 언론에도 나갔다고 해요. 정분이 말했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이 용기 있게 신고하신 덕분에 많은 할머님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국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미선 경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세민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빨리 해. 경찰이 온다. 낯선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주우려고 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서. 미선 경장이 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뒤따라 도윤과 다른 경찰관들도 들어왔죠. 유진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뭐예요? 우린 그냥 엄마 돌보러 온 건데. 돌보러 왔다고요? 미선 경장이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가리켰어요. 이걸로요? 세민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미선경. 정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자신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미선 경장에 따르면 가족에게 당하는 노인 학대 사건이 생각보다 많다고 했어요. 자신의 사건이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죠. 라디오에서 오후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국밥집에 울려 퍼졌죠. 정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지난달 9시 15를 떠올렸어요. 그 15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생각에 라디오가 새롭게 느껴졌죠. 이모님, 집도 다시 되찾으셨고 적금도 다 돌려받으셨죠? 도윤이 물었어요. 응.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에서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 시켜줬어. 유진이가 해지한 적금도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고, 하지만 정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했죠. 도윤아, 고마워. 정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려? 도윤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정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에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내 삶, 내가 지킨다. 정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도윤이 국밥을 다 먹고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모님, 국밥 정말 맛있었어요. 내일도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정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도윤이 나간 후 정분은 혼자 라디오 소리를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국밥집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정부는 앞치마를 풀고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라디오에서 15가 울렸어요. 지금 오후 3시입니다. 정부는 그 15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15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였어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는 신호 말이에요. 교회 종소리와 라디오 15가 어우러지면서 정분의 새로운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